네, 오늘 여의도 카페는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청약의 신으로 불리는 분이죠. IMF의 정지영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 am happy. 나는 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요. 항상 저희 네. 모토이기도 하고 무슨 투자라든지 재테크를 할 때도 행복해야지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닉네임을 불리우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네. 행복하신가요? 아침형 인간은 아닌데 피곤하시다고. 바로 이제 오늘 하루를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낼 것 같은 네. 느낌은 듭니다. 이번 방송 끝나고 뭐 하실 계획이세요? 여기 매일경제TV에서 청약의 신 코너 이제 촬영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재개발 물건 잡으러 갑니다. 재개발 물건이요? 네, 재개발 물건, 물건에 금매가 나와서요. 네. 어젯밤에 지인에게, 이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부동산 네. 어디를 갈지 이제 정하고, 이렇게 오늘 하루를 되게 알차게 보낼 것 같습니다. 해피한 하루를 보내실 것 같네요. 네네. 따라가세요. 네, 저 따라갈까요? 저 옆에서 이제 이거 뒤에 할 거 없는데 바로 따라가서 저도 콩고물 안 떨어지나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네, 그렇게 주식시장도 보고 네. 부동산도 보고. 네. 부자 돼야겠다 빨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이번에 8월 16일 날 음.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의 총 공급, 그게 나왔습니다. 270만 70만 호를 원. 5년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그리고 어떤 상품으로 하는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27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러면 화면 한번 볼까요? 네. 지금 816 대책 중에서 5년간 27만 호를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인허가에 대한 문제고 바로 뭐 뚝딱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도심 공급의 확대 그리고 지금 택지지구의 확대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의 어떤 투 트랙으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심 공급이라는 것은 재건축 재개발을 해당이 되는데요. 5년간 전국에 22만 호를 그리고 서울에 10만 호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지지구는 뭐 15만 호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서울에 10만 호인데 아까 지금 50만 호는 뭐야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40만 호는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지정했던 어떤 택지지구라든지 어떤 소규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합쳐서 50만 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인허가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중에서 뭐 10만 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규 정비구역 지금 바로 재개발 재건축 있잖아요. 네. 그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이 그동안 못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건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재건축 부담금. 그게 뭐냐면 재건축을 짓게 되면 너무 이익이 초과된 거예요. 그래서 그 초과된 그 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환수,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다 짓고 나서 세금 많이 내 이렇게 하니까 하기도 전부터 조금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돼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해서 완화를 하겠다. 이 얘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처음 출발부터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출발을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한지 그걸 테스트하는 건데 문재인 정부 때 안전진단을 강화했어요. 그 중에서도 어디 구조 안정성에 대해서 강화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향 조정하면서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재건축을 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개가 처음과 끝
그러니까 족쇄를 푸니까 재건축이 조금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에서 10만 호를 어떻게 채우냐라고 봤을 때 재건축으로 채우잖아요. 네. 그럼 아까 재개발이 있었잖아요. 네네. 재개발은 민간 도심 복합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뭐냐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었죠. 아. 공공 도심 복합 사업. 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나와서 공공 재개발, 공공 주도 뭐 30, 80 플러스 24 대책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지정했던 것들이 다 공공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주민의 동의율이 안 나고 지체되는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해서 23년 상반기에 지자체의 공모를 착수해서 이거를 실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심 공급의 확대에서 22만 호는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신규 주택 그 택지지구도 이렇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지금 신규 택지를 15만 원을 발굴해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이 신규 택지는 예전에 우리 3기 신도시 기억나죠? 네.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 아파트의 공급은 투 트랙으로 하게 되는데요. 택지지구와 재건축 재개발 그렇게 생각하면 재건축 재개발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22만 호를 하고 신규 택지를 15만 호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270만 호 중에서 이게 뭐지? 그러면 그 전에 지정했던 것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270만 호가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요즘 키워드로 나왔던 게 있었잖아요. 바로 일기 신도시입니다. 네. 요즘 막 장관님 나오시고 막 열변토하고 뭐 어떤 이거 잘 할 수 있다고 계속 이게 근데 단 한 줄이 나왔었거든요. 마스터 플랜 24년 중 수립. 이 한 줄만 나오니까 네. 뭐냐 24년의 숫자는 뭐냐 총선의 볼모냐 막 그랬잖아요. 네. 하지만 이 마스터 플랜 자체가 하는 게 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 전에 뭐 어떤 발주라든지 용역이라든지 23년부터 이렇게 되고 이것도 빨리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좀 더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혹시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좀 네,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네네. 우영우의 별명이 어차피 1등은 우영우 어이루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제1 어차피 재건축은 일기 신도시야. 그래서 어제일입니다. 여기서 숨은 것은 이게 안 되더라도 된다라는 거죠.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공약에서도 많이 보였고 그리고 마스터 플랜 중에 24년 중에 수립이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만 여기 중에서 제일 많이 반응한 게 이거였거든요. 근데 마스터 플랜이 정확히 뭐예요? 플랜을 잡는 거죠. 마스터 플랜은 언제부터 언제.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서 한번 보면은 그 순서를 보면요. 재건축의 순서는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이렇게 되는데 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조사관이라고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순서 중에서 그리고 지금 일기 신도시 중에서 30만 호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어디를 할 것인지 먼저 네. 그리고 조합 설립은 언제 사업 시행 관리 처분 그다음에 언제 입주까지. 그런데 입주 전에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딘가에 다시 네, 나가야 네, 되잖아요. 네. 그게 이주 수요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변에 전월세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1기 신도시 옆에 3기 신도시 안에 이주자 전용 단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 교환을 한 그런 오. 과정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 마스터 플랜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디를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그리고 언제 입주까지 그런 과정이 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요. 한 줄 딱 나오니까 네. 너무 서운한 거예요. 네, 너무 서운하죠. 다른 거는 막 길게 막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책을 볼 때 제가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첫 번째 힘 중에서 이거잖아요. 네. 5년간 이게 전국 22만 호. 22만 호, 서울 서울은 10만 호. 10만 호. 그래서 10만 호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힘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정책을 볼 때 처음에 중요한데 일기 신도시를 되게 기대하고 있다가 네.
뒤에 조금 나온 거예요. 한 줄 띡? 한 줄 띡 나오니까 좀 아쉬웠지만 아마도 계속해서 어떻게 형태로 되는지 네. 얘기를 할 겁니다. 24년이라고 하지만 24년 전에 23년에 무슨 용역이라든지 발주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조사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2년도에는 조금 준비 과정을 가고 그리고 어차피 TF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3년쯤에 어느 지역을 할 거다 이런 게 나오는 건가요? 지역은 나와 있죠. 아, 일기 그래요? 신도시니까. 분당, 네. 평촌, 군포. 삼본, 일산, 중동 이렇게 다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거기 안에서 어떤 것을 할지 정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러면 앞에 봤더니 안전진단 이런 게 있잖아요. 네. 30년 연한이 지나야 되는 거죠. 30년 30년 연한이 지나고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들은 사실 지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지정하는 네. 그런 단어 들어봤어요? 신속통합기획. 네, 신통기. 네, 신통기획. 그거랑 비슷하게 아마 해 나갈 것 같은데요. 네. 신통기획처럼 하게 된다면 뭐 주민의 동의, 그리고 열악한데, 그리고 좀 필요한데, 뭐 이렇게 아마 그런 곳을 지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끝나셨나요? 네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민간도심 복합사업 유형 신설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여기 어떤 이야기예요?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제 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민간 도심 복합사업. 그러니까 공공이 빠지고 나서 20만 호를 하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원래 공공할 때도 사실 인센티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용적률을 많이 준다는 건 네. 세대수가 늘어나는 효과죠. 원래 용적률은 100평 안에 용적률이 200이라면 연면적이 200평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걸 2배, 뭐 400이나 500을 준다면 2배, 3배까지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세제 혜택도 줍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와 들어와 세금 혜택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공원과 녹지의 기준 완화죠. 어떤 집을 짓는다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다 보면 그 옆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녹지 기준을 완화해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조금 그래도 뭐 다 주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분양 제가 청약의 신이잖아요. 여기서 네. 잘 들으세요. 민간 복합 도시 개발 그러니까 개발에서는 공공 분양 공공 임대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분양할 때는 공공하고 민간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공 분양은 우리가 보면 LH라든지 SH라고 생각하면 되고 민간 분양은 뭐 레땡땡, 롯땡, 네, 네. 뭐 이렇게 되는 브랜드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LH 그러니까 공공 분양으로 하게 되니까 공공 분양 그리고 이익 상한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택지지구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상한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장 거점형하고 주거 중심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성장 거점용 같은 경우에는 고밀 개발, 복합 개발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그런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혁신 계획 구역이 아마 구역이라는 말이 생길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용산도 뭐 특별 개발 구역이라고 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 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주거 중심형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는 거죠. 용적률을 상향해 준다는 건 분양 개수도 많아지고 네. 이익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익은 또 상한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분양은 또 공공 분양이니까 여러분 별표하시고 여기 꼭 청약 넣으셔야 됩니다. 아, 진짜 제가 서당띠 이거 한번 써야 됩니다. 민간 이거 도시 복합 그거 지금 너무 귀여워요. 오늘 왜 안 들어갔지? 네, 그래서 지금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은 사실 알고 보면 재개발, 재건축 그런 쪽이라고 민간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용적률 관련해서 원룸보다는 투룸 세대를 좀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그 얘기는요 다른 얘기인데 어떤 얘기냐면 전 정권에서 가장 문제점이 임대주택이라든지 분양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개수에 집착하다 보니까 너무 작은 사이즈를 분양을 하거나 네. 그리고 입지도 지금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입지에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 사람들이 원하는 평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용적률을 상향해주면 네. 좀 더 쾌적한 공간이 아. 또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니까 이거 하나만 더 물어봐도 네, 될까요? 지금 요즘에 침수 음. 이런 거 관련해서 반지하에 대한 피해가 많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좀 용도를 변경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나요? 네네. 그런데 그거는 또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조금 충돌되는 면이 있는데요. 반지하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 시설로 네. 바꾸겠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안 살게 하겠다. 그러면 뭘 하냐? 거기 안에 무슨 다른 뭐 지자체 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 또 국토부에서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저소득층이고 정말 필요로 인해서 사는데 그 사람은 또 어디 가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시간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삶에 어떤 안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바꾸고 그거에 대한 신호를 주니까 임대주택에 대해서 네. 하게 되고 아.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다시 가면은 뭐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돈 바우처를 한다거나 네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지하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네. 건데 뭐 서울 쪽 지역에 대해서는 뭐 여의도도 그렇고 잠실 쪽도 그렇고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에 대한 이슈는 이제 물론 여기 260만 뭐 공급 대책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쪽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없는 건가요?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면을 보게 되면요.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서 아까 22만 호라고 했는데 네. 서울이 10만 호를 하잖아요. 네. 여기 신속통합기획 10만 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에서는요. 시범으로 한번 정해졌고요. 그다음에 1차 공모를 했습니다. 1차 공모에 21개가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1차 재개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 거. 위치가 되어 있고 1차 중에서 아쉬운 그러니까 유보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게 되면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신축을 쪼개기를 이제 막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그 신통기획에서 10만 호를 채우는 착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면 투자자들이 가면 살 수는 없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구역 이퀄 무주택자 거주 조건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좀 1차 이제 재개발로 됐다는 건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네네. 사실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해서 직접 산다는 게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장치를 걸어놓기 때문에 이 10만 원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2만 원 중에 경기 인천 역세권 산업시설에 4만 호가 지정이 됩니다.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서울에 2040 계획이 있잖아요. 지자체도 있습니다. 부천이라든지 수원에 2030, 2040 거기 안에서도 정비구역 지정이 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4만 호가 되고 지역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8만 호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니까 사실 신통기획으로 조금 지정이 됐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030 안에 2040 안에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통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네. 신통기획으로 집 사세요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시간 댓글에도 어린이님께서 20, 30대는 집 어떻게 사야 돼요? 유유유 얹혀 살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주셨는데 지금 어제 이제 그 수강생하고 통화를 했는데 동생이 3억이 있는데 집을 안 사고 전세를 살면서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 해피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절대 안 된다. 이 무주택자한테 정말 할 수 있는 게 새 아파트를 서울에 가질 수 있는 게 네. 신속통합 기획인데 무주택자만 가질 수 있다. 근데 거주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거주를 할 때 좀 더 거기서 조금 그 신축 거기 안에서 신축이죠. 네. 뭐 빌라라든지 다가구를 사서 거주하면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새 아파트가 되고 또 이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될 쯤 그 아파트 신축에서 정말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무주택자한테 너무 꿀 같은 건데 네. 그 농담으로 이렇게 너무 좋은데
모르고 잘 모르. 애기한테 야 고기 되게 맛있는데 먹어볼래 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먹으면 막상 먹으면 막 너무 살살 녹죠. 막 먹는 애들도 있잖아요. 네. 그렇듯이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알다 보면 이런 정보를 얻고 그리고 과감하게 그리고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용기라는 거. 그런 것 같아요. 용기가 있어야.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한 방을 딱 해야 근데 되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제 깜짝 놀랍니다. 서울에 이런 곳이 있었나.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네. 무주택자에게 지금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문을 열어준 거죠. 제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그럼 지금 댓글에 또 생애 최초 하려면 결혼 전에 사고 결혼을 해야 되나요? 상대가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과 생애 최초 대출 그 두 개를 조금 나눠봐야 되는데요. 네. 지금 생애 최초 특별 공급 1인 가구도 요즘에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으로 해서 생애 최초 대출을 받는다. 80% LTV. 그럼 완전 꿀조합이죠. 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1인 가구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전하다가 만약에 6억 원대에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면 네. 80%라고 하면 1억 2천만 원만 있으면 내가 집을 사는 거죠. 네. 4억 8천 같은 경우에는 또 대출을 내고 그리고 열심히 갚고 뭐 금리 높다라고 하는데 내가 집을 사는 속도보다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이게 생각해보면 차라리 집을 사는 게 어쩔 때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개인마다 다르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집을 사요, 연끌해요. 그렇게까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의 대출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따 가시기 전에 저한테 전화번호를 좀 해피콜. 네, 저도 해피콜을 이용해 보도록 할 테니. 해피콜 하기 전에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오늘도 혼나네요, 저. 네. 그럼 궁금한 게 아까 물론 얘기도 했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약을 하게 되면 네. 청약 점수가 있잖아요. 사실 네, 네. 저도 이제 제 나이 때 주변에서 사실 청약된 사람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걔는 네.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걔는 네. 그 대부분 결혼을 하고 애를 네. 두세 명을 가져야 점수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뭐 네. 생애 최초 뭐 그거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네, 다른 방법인데요. 네. 그럼 저한테 청약 얼마나 당첨됐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몇 번 당첨되셨나요? 10번 넘게 당첨됐습니다. 청약은 전략입니다. 이거 딱 뭐 쇼츠로 쇼폼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운빨 아니에요? 네, 운도 있고요. 운을 또 만드는 거죠. 오. 지금 이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어떤 거냐면 어떤 공급이잖아요. 공급 안에는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고 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아까 아이가 많아야고 가점이 돼야 하는 건 일반 공급이고요.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 1인 가구라든지 다자녀라든지 노부모라든지 네. 그리고 기간 특공도 됩니다. 사실은. 오. 기간 특공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매일경제TV가 이거 대기업인가? 이게 근데 은근 그 신문사들이요. 네. 네. 중소기업이어가지고 기자님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봐서 진짜 실제로 중소기업 특공에 당첨되신 분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도 당첨이 되고 그리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아이가 많고 올해 뭐 무주택자로 해서 가점 84점이 만점인데요. 가점으로 하는데 아까 제가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 가점제가 아닙니다. 매달 10만 원씩 많이 본 사람이 당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만 17세부터 카운팅이 되는데요. 20년 동안 부은다. 그러니까 만 37세가 되면 그 납입 인정 금액이라는데 몇 점이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냥 곱하기 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2,4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당첨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네. 사실 청약이 좀 어렵습니다. 대학 가는 거랑 비슷해요.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고 그러면 수시에서 어떤 조건 만들면 더 잘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10번이나 붙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다 계약했다고 그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카이캐슬의 김소영 선생님이시네요. 선생님만 믿으세요. 네, 선생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신통기 이용하면 이거 잘하면 집 살 수도 있겠는데. 근데 지금 우리 임 아나운서님에게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뭔데요? 어떤 거죠? 화면 한번 봐주세요. 이번에 너무 좋다. 270만 호에 있는 겁니다. 와, 이거 보니까 청년 원가 네. 주택 저게 뭐죠? 역세권 첫집 아, 역세권. 50만 호 별표. 청년 지금 아직 확정되진 않지만 네. 우리나라의 청년의 기준은 뭐 만 39세 이하 네. 아니면 만 34세 이하라고 그러는데 네. 되시죠? 네, 이하예요. 됐습니다. 박수. 잡았습니다. 그러면 청년 원가주택은 뭐냐? 청년 원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라든지 네. 아까 민간 도심 정비사업 네. 용적률을 상향해 줬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부 체납으로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공공 분양이라고 제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네. 이거를 하는데 무려 분양가의 시세 70%. 네. 주변 시세가 만약에 분양가가 뭐 9억이다. 네네. 그러면 97에 63, 6억 3천에 나오는 거죠. 30%나 싸게 나오고요. 특히 또 저리 이자도 싸. 저금리. 네네. 저리 가라는 줄 알았잖아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들이 공공.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청년 원가 주택이 5년 거주 이후 자기 네.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정부에서는 뭐 청년주택이 있었는데 그건 임대였고요. 네. 이거는 소유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소유권을 가져와서 5년 거주 이후에 만약에 네. 내가 판다면 공공에 팝니다. 그런데 시세의 70%는 확보해 주는 거죠. 만약에 시세가 3억 정도 올랐다. 그러면 37에 2억 1천만 원은 내 거고 네. 9천만 원은 또 나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도 괜찮죠. 네. 근데 입지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청년 원가 주택은 왕숙 신도시. 왕숙? 네. 어디예요? 남양주 왕숙. 남양주. 남양주. 요즘 거기 대형 카페 예쁜 네. 곳 많은 곳. 그다음에 여기 고양시 창릉. 그다음에 고양시. 하남 교사. 네. 지금 경기도라니까 지금 너무 먼 거 아니야라고 했지만 왕숙은 GTX B 노선. 네. 창릉은 GTX A 노선. 다 부산 GTX? 같은 경우는 3호선. 네. 바로 서울하고 접근성이 교통망으로 엄청 가까운 곳에 밀집적으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사전 청약이 지금 3월부터 3,000호로 하게 됩니다. 사전 청약인 건 본 청약 전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청약에서 본 청약을 하면 2년이나 3년 뒤에 입주인데 네. 사전 청약은 그 전에 하기 때문에 한 1, 2년 뒤에 본 청약을 하고 1, 2년 뒤에 그다음에 2, 3년 뒤에 입주를 하니까 적어도 4년, 5년 뒤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년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근데 분양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네. 분양가 상한제 이런 얘기도 요즘 나오지 않나요? 네.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 분양가를 상한하는 거잖아요. 네. 분양가를 싸게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노또 분양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모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어떤 거냐면 공공택지, 아까 3기 신도시는 당연히 나라가 하는 거니까 땅을 조성하는 거니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고요. 원래 지역이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 제공하는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는 서울의 어떤 구 전체, 뭐 동, 그다음에 하남, 뭐 광명, 과천 이런 데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거죠. 그래서 네. 싸게 한다라고 했는데 싸게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오늘 방송에서 뭐 원자재, 네. 시멘트 가격 네. 막 오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뭐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향해서 하겠다. 근데 이꼴 분양가는 오른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 지금 3기 신도시도 분양가가 점점 오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점 오르는 분양가에서 시세 70%라는 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거죠. 메리트.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저는 이제 부동산 쪽 잘 몰라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보는데 저 새로운 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새로 듣는 이야기가 굉장히 네. 많아가지고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게 아침부터. 아는 거랑 모르는 거, 그 주식 얘기할 때 저도 그런 흐름은 아는데 사실 이 현상이 어떻게 어느 주식에 이제 영향을 끼칠 것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네. 저도 이게 들으면 뭐 이렇게 휙 지나가는데 네. 근데 저는 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야지. 그러니까 돈돈 스튜디오 구독하시고 이렇게 방송 들어야지 그게 들리잖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 시멘트 들어오고 아까 아이폰 들어오고 네. 뭐 아, 인플레이션 네. 가져온 그게 다 우리가 이제 재테크라든지 경제 상식이 아주 중요한 듯이 이 부동산은 다 필요 없는데 평생은 한 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쵸. 뭐 누울 자리 하나는 있어야 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일생에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면 이렇게 유튜브 방송 계속 보면서 이제 조금 익혀가는 것도 괜찮을 것 우리 같습니다. 청약의 신뿐만이 아니라 쪽집게의 신이네요. 부동산 쪽집게. 정지영 대표님. 그러니까 저한테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계속 들썩거려. 장난입니다. 이따 이분 사이에 나중에 광고 나갈 때 빨리 해요. 아, 그래야 되겠다. 그래야 되겠네요. 저는 사실 7년 전에 이제 부동산 공부를 해보겠다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게 또 쉬운 게 또 아니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이제 유튜브도 생기고 하다 보니 정말 많이 정말 이제 좋아졌습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이게 저는 어디서 정보를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그냥 밀고 나갔어야 되는 거 같아요. 지금도 너무 너무 주식만 하고 있어. 주식으로 많이 벌면 되죠. 그 돈으로 집 사면 되죠. 지금 2년째 지금 주식시장이 좀 침체인데. 저는 그때 들어갔잖아요. 지금 얼마나 피보고 네. 있는데. 네. 그럼 제가 또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약 88만 원은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해서 공급하겠다 밝히면서 사실상 4기 신도시 조성을 예고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그 택지지구를 이제 한다고 그랬잖아요. 15만 호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꺾이거나 지금 하락이 계속 되면은 이 택지지구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면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했거든요. 택지 촉진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폐지했거든요. 네. 택지를 더 이상 조성하지 않겠다. 네. 그 시그널을 주는 거, 너네 지금 이거 택지 안 하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집이라도 사. 이런 시그널이었는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요즘 침체장이고 계속 하락장으로 간다면 굳이 공공택지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9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알 수 있는 건 9월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어차피 그게 엠바고잖아요. 네. 예전에 3기 신도시도 미리 이렇게 사가지고 LH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광명 같은 경우에는 광명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던 택지지구도 많고 근데 지정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택지지구의 효과를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정권에서 지정했던 것도 근데 사실 지금 노무현 정권 때 지정했던 검단 신도시야 옥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분양하고 지금도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이외에도 추진될 부동산 정책이 따로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지금 정책이 3요소라고 저는 표현하는데요. 세금, 대출, 공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 부분도 나왔고 세금 부분도 나오고 공급 부분도 다 나왔잖아요. 네. 대출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대출 LTV 70% 80%까지 이렇게 주는 거가 있었고 세제 같은 경우는 종부세 개편이 있었는데 사실 기한이 넘어서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또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대출 안에서도 요소가 막 있어요.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는 것들 부동산 시장을 보고 아마 대출도 세금도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다가 제 팔을 보고 웃으시네요. 서당계 3년이면 프로를 입었는데 3년이 안 됐네요. 저 오늘 1일차입니다, 부동산은. 주식도 오늘부터 1일. 네. 주식은 3주차. 네, 주식 3주차. 3년 뒤에는 부동산과 네. 주식의 신이 돼 있을 거예요. 네. 저도 청약 10번 당첨될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네. 그것도 가스라이팅을 해야 돼요. 그죠. 나는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당첨될 수 있다. 마지막 주문을 외우는 게 마지막 당첨의 비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꿀팁이 또 네, 있었네요. 맞아요. 빌어야 된다. 나는 이제 영어부터 이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없으실까요?
저는 이제 청약 관련해서 계속 이제 질문 아까 했던 거 답을 이제 주셨고 사실 아까 10번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다 아까 다 했던 계약을 한 건 계약을 한건 아니고 아니고 당첨이 당첨은 10번 된 됐는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좀 신기해서 한 번 되면은 두 번째는 쉽게 안 되는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네. 그 청약 지금 맞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계속 변하고요. 지역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기회는 있고 그 안에서도 뭐 대학 한 번 붙진 않잖아요. 아, 그쵸. 그렇잖아요. 한 번에 뭐 세 군데도 붙을 수 네, 있고. 그러니까 장치에서 뭐 다른 데서 가군 나군 다군 뭐 이렇게 되지만 청약도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내 집 마련할 때 가장 저렴한 방법은 저는 청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미분양 소식도 많지만 그것도 이제 미분양이 날 때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너무 하랑장이고 로또 분양이고 네. 그 로또는 저에게 오지 않죠. 아, 이것도 마지막에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와라 하면 오지 않을까요? 근데 결혼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BTS가 나한테 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되는 것도 있구나라고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될 수도 있죠. BTS 올 수도 너무,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요즘에 청약에 대한 열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네, 엄청 줄어들었죠.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분양 자체가 없고요. 네. 좋은 입지의 분양 자체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양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순위 접수라고 하거든요. 네. 1순위 접수에서 미달이 나거나 아니면 1순위 접수의 경쟁이 낮지만 두 자리 숫자 이하로 되면은 거의 그 1순위 당첨되신 분들이 불안해서 계약을 안 하십니다. 계약을 안 하면 남는 물건이 바로 무순위 청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10번 당첨된 게 무순위 청약이거든요. 근데 무순위 청약에도 막 조건이 있는데 최근 서울의 어느 단지 같은 경우는 10번 넘게 무순위 청약을 계속 청약홈에 올리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올려서 무순위 접수를 했는데 당첨이 안 돼서 또 네. 이렇게 올리고 그게 그래서 그런 곳도 있는 거죠. 분양가가 비싸거나 그리고 입지가 좋지 않거나 이럴 때는 또 청약의 열기가 식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약의 신이자 꿀팁의 신이자 그리고 우리 청약의 스행님 스카이캐슬의 김소영 선생님 같은 정지영 대표님 모셔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요것만 더 알면 청약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한마디가 있을까요? 1일 1통자 매달 10만 원씩. 저 그거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지금 집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지금 돈이 없거나 해도 10만 원씩 매달 붙는 것을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청약통장의 위력을 발생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에 발판이 될 청약통장 꼭 가입하시고 매달 10만 원씩 넣으세요. 근데 그게 10만 원씩 넣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200만 원, 300만 원 넣는 200만 것보다. 원은 안 들어가고요. 50만 원까지 죄송해요. 들어가는데 50만 원까지 그러니까 그 예치금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최대 뭐 50까지 이렇게 하는데 10만 원이라는 건 매달 10만 원까지만 그 납입 인정 금액 인정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0만 원. 지금 근데 2만 원 내면은 청약통장 깨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늘부터 10만 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청약통장은 절대 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노래 한마디가 생각나지 않아요? 오늘부터 10만 원. 저는 근데 이순재 님이 생각나요. 이순재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10만 원. 여러분 10만 원입니다. 별이 네, 5개. 별이다. 네. 기억하고 계세요. 네, 오늘 청약의 신으로 불리는 분 IMF의 정지현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공부해봤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예. 오후 방송 때 불러주십시오. 네. 오후 라이브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